자, 그러면 예, 이제 716쪽에 행정심판 청구의 효과라고 돼 있죠? 여기 좀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자, 아까 것도 해보자. A한테 안산시장. 오늘은 왠지 안산시가 땡겨서 안산시장이 영업정지 처분. 그래서 뭐 몇 개월 영업정지 처분했어. 그러면 똑같이 그려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A가 영업정지 처분 위법부당하니까 취소해달라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 안산시장을 상대로. 자, 그리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한다. 경기도 행심이 이렇게 하자. 그런데 자, A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마자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나온 거에 대해서 받자마자 이건 잘못된 거니까 취소해달라. 그럼 청구하면 영업정지는 이제 효력이 멈추나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효력이 멈춘다고 보면 일단은 안 따르고 영업을 해도 되는 건지가 문제되는데, 판정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 위법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업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이상 영업은 못 하는 거고 취소해달라고 청구해도 판정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라마다 어떤 정책을 택하느냐에 이제 달린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소송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독일 같은 데는 국민이 일단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신청 딱 청구서를 내면 그 효력이 멈추게 돼 있어요. 판정 나올 때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야. 그래서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고 해서 그 법조문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 청구를 해도 그 대상인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에 효력이나 그 집행이나 후속 절차 영향 준대 안 준대요? 영향 안 준다. 응? 영향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목에서 뭐라고 불러?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를 택하고 있어?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택하고 있다. 여기서 말은 이제 집행이라는 말을 쓰지만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효력이 안 멈추고, 집행도 안 멈추고, 후속 절차도 안 멈춰. 응? 그래서 하여튼 그냥 읽어요. 이게 이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집행 부정지 원칙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외를 두고 있어. 왜냐면 이 판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심사 판정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거 안 멈춰놓고 판정 진행하다 보면 설령 상대방이 나중에 판정에서 이겼어. 근데 이겼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응?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멈춰놓고 진행을 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 그래서 그걸 예외적으로 이제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항이 1항, 2항이 다 법조문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1항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즉 처분의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나 절차가 속행되는 것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 인정될 때는 직권으로 알아서 또는 신청을 받아 효력이나 집행이나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예외적으로 정지시켜주는 결정을 내려줄 수 있어. 응? 그럼 정지 결정을 내려주면 영업정지 처분받고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정지 결정을 내려주면 일단 영업정지 처분은 임시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판정 나올 때까지 일단 영업을 하면서 싸우면 되죠. 응? 그래서 판정 나오는 데도 하면 되고. 그런데 이 1번을 읽으면서 요건이 있죠. 어느 때? 그 요건을 한번 따져봐. 어느 때 행정심판회가 집행을 정지해주는 결정 내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느 때? 중요한 거 첫째 줄. 어떤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 안 멈춰놓고 판정 진행하면 중대한 손해. 여기서 중대한 손해예요. 중대한 손해. 거기다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그러면 안 돼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말하면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행정소송 가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써 있어요. 행정소송법은. 근데 이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라고 써놨어요. 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중대한 손해. 그럼 둘째 줄, 그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심판에는 집행정 결정을 신청 안 해도 알아서 내려줄 수 있어요. 이건 멈춰놓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래서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도. 신청만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포인트가 직권 또는 신청 둘 다인데 그 중에서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응? 보통은 국민이 신청을 많이 하겠죠. 멈춰놓고 판정해달라고. 직권 또는 신청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셋째 줄. 효력이나 집행이나 후속 절차 중에 전부를 정지해 놓을 수도 있고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셋째 줄 전부 또는 일부. 이것도 키워드예요. 전부를 정지할 수도 있고 일부만 정지시킬 수도 있어요. 응? 그런데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우리가 표현이 집행정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로는 표현상으로는 집행정지라는데 그 속에 세 가지가 정지하는 게 내용이 있죠. 효력을 정지하는 것도 있고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도 있고 후속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표현상 그냥 집행정지라고 말해. 근데 그 중에 제일 센 게 뭐냐면 제일 센 게 효력을 정지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효력을 정지해 놓는 거 마치 그 조치가 없었던 것처럼 임시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 근데 그보다 약한 건 일단은 그거 효력은 있는데 집행을 못하게 막아놓는 거. 그다음에 후속 절차를 못하게 막아놓는 거. 요거는 이제 일단은 요거는 효력이 그 처분이 효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효력을 정지하는 건 임시로 효력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가장 센 게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야. 관련해서 넷째 줄 그것도 문장. 다만 행정심판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만은 어느 때 해야 돼?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것만 가지고서는 아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최후의 마지막으로 효력 정지. 그러니까 집행이나 후속 절차 정지시키는 것만 갖고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없을 때 그때 안에서만 효력 정지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응? 네. 그래서 1번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1번에서 말하는 집행 정지시켜주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요건이 다 갖춰졌더라도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뭐 이런 요건이 다 갖춰졌더라도 이거 정지 결정을 내려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면 쉽게 말하면 공익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그래서 동그라미 2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라면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놓고 판정을 진행하면 쉽게 말하면 공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정지 결정 내리면 안 된대. 그거는 그런 요건이 있으면 집행 정지를 못 해주게 돼 있는 거야. 응? 요 2항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영역.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표로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집행정지 요건이란 건 뭐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적극적 요건, 표에서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뭐 위에서 얘기한 거 갈라 쓴 거야. 적극적 요건은 정지 결정을 내려주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요건이고 소극적 요건은 정지 결정 내리는데 있으면 안 되는 요건이고, 그지?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정지 결정, 집행정지 결정의 절차 나오죠, 거기. 절차에서 뭐 핵심은 이거 아니야. 아까 신청해서 정지 결정 내려줄 수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도 결정 내려줄 수 있잖아. 네, 그건 이미 위에서 한 거고. 여기서는 하나 공부하면 동그라미 사망 나오죠. 사망의 핵심은 두 번째 줄 뭐 할 수 있어? 위원장이 알아서 뭐 할 수 있어요? 집행을 정지시켜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원래는 이 집행 정지시켜주는 결정은 누가 내리게 돼 있어요? 위원회에서 내리겠어요. 위원회 어떻게 결정하게 돼 있어? 원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따지면 원래 행정심판위원회 9명으로 구성해서 과반수 이상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 찬성해서 결정 내는 거 아니에요? 그 집행정지 결정도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칙은 집행정지 결정 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 사망을 보니까 위원회가 뭐 심사하고 결정하는 걸 기다릴 수 없는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이래. 아주 긴박한 상황.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단독으로 어떻게 돼? 일단
정지하는 결정을 위원장이 일단 내려놓고 나중에 여유가 될 때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결정 내렸다. 이거 승인해달라 해야죠. 사후에 위원회로부터 사후에 승인받는 거, 이거 사후 추인받는 거라, 응?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위원회가 직권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응? 위원장이, 응? 그래서 사망의 키워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 내릴 수 있다는 거, 응? 예외적으로. 그거 하나 정도 유의해 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집행정 결정의 범위, 오른쪽 가면 그건 아까 법조문 내용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여기 보면 여기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항이 중요해요. 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여기서 보자. 경기도 행정심판회가 시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을 판정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 이렇게 하면 그 정지된 효력은 A한테도, 청구인 안서시장 피정군한테도, 그리고 이 영업정지 처분과 관계 있는 다른 행정기관이 또 있을 수 있을 거야. 다른 행정기관도 이 정지된 것에 따라야 돼. 응? 정지된 거 무시하고 후속 조치하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누구한테도 효력이 미친대요? 당사자,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한테도 정지시킨 거에 결정 효력이 미치고, 관계 행정청한테도 미치고, 또 이해관계 있는 다른 국민이죠, 제3자에게도 미친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동그라미 2번의 핵심은 관계 행정청 및 다른 제3자인 국민한테도 정지결정 효력이 미친다는 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정지결정 효력이 미치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게 포인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처분 언제까지 정지시킨다라고 결정하면서 언제까지 정지한다라고 기간을 정할 수도 있어. 그럼 그때까지 정지되는 거지만, 안 정해놓으면 그냥 정지한다고만 결정하고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이 취소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 최종 결정, 재결, 응? 그 결정 나올 때까지 멈추는 것을 하는 거야. 사망은 특별한 건 없어요. 사항이 중요해. 사항. 정지결정으로는 과거로 소급까지 하나, 아니면 장래에 향해서만, 응? 장래에 향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따로 여기서는 2번하고 4번이 포인트예요. 응? 장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요것도 있지만은 그치. 예를 들면 A가 이미 2주 지났어.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받는데 2주가 지난 상태에서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정지 신청을 했고, 정지 결정이 내려졌어. 그러면 2주 경과한 것까지 이거 멈추는 건 아니에요. 이미 2주는 지났고, 그 이후부터 정지 결정 내려진 이후부터 남은 기간만 정지되는 거죠. 응? 그래서 그 전에 것까지 영향 주지는 않아. 응? 그래서 그게 소급하지 않는다. 장래에 향해서만 정지되는 것으로 하는 거다. 응? 그거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집행정 결정의 취소라고 있죠. 집행정 결정의 취소는 일단 최종 판정 전까지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는데, 아까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 이거 정지시키는 게 공공복리에, 처음에는 정지 결정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안 줬는데 정지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면 정지 결정했던 걸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신청받아 취소할 수도 있고, 알아서 취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정지 결정의 취소는 특별한 건 없어요. 동그라미 1번만 눈을 읽어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후에도 계속 정지시켜 놓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정지시킬 사유가 없어지면 또 알아서 또는 신청을 받아 집행정지 결정 취소할 수 있다. 한번 읽는 정도로 충분해요. 특별한 건 없고. 적용 범위, 요거는 좀 유의해 두세요. 근데 여기서 적용 범위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정지시킬 게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영업정지시킨 건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걸 정지시켜 놓으면 영업을 일단 임시로 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은 콤마 뒤에 보면 있어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한 거 있죠? 여기는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성질상. 응? 왜 그럴까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자,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죠. 그런데 행정기관이 첫 번째 생각해보자. 응답 안 하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부작위. 그래가지고 얘가 뭘 신청했어? 허가해줘야 돼 의무가 있는데 안 한다.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했어. 그리고 판정 나오기 전까지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정지시켜달라?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정지시켜달래?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건데 아무 조치도 없는 건데 뭘 정지시켜? 정지시킬 대상 자체가 없죠? 응? 그리고 정지시킨다 그래서 이걸 정지시킨다 그래서 응답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임시 없어진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자. 가정해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임시로 허가된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임시로 없는 상태가 되면 신청이 있었던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부 나와서 행정기관이 거부 처분을 했어. 근데 이거 정지시켜줘봐. 봐야 어떻게 될까? 거부 처분 정지시켜줘봐요. 거부 처분 임시로 없는 상태가 될 뿐이지 허가된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정지해주면 상대방이 뭔가 얻어지는 이익이 있어야만 정지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핵심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는 데서는 정지 결정이란 건 성질상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도 허가 신청인데 여기다 좀 더 보자. 서울대 입학 거부 처분이 나왔어. 응? 서울대 입학 거부 처분. 응? 그래가지고 뭐 했어? 뭐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했다. 응? 근데 이거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은 무의미하다 그랬죠. 응? 이럴 때 필요한 건 뭐야? 판정 나올 때까지 일단 임시로 학교를 다니면서 판정을 받도록 임시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달라. 이게 중요하겠죠? 그때 필요한 게 임시조치 해주는 거야. 이 행정심판회가 임시조치로 최종 판정 나올 때까지 얘 일단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줘라. 이런 게 필요하잖아. 요거는 거부한 조치를 막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심판회가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줘라 하는 조치 있잖아. 이게 내려져야 돼. 그럴 때 필요한 게 임시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이건 잘못된 조치를 임시로 막는 데 불과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적극적 가구제라 그랬죠? 가구제의 가는 임시를 뜻하는 거예요. 임시구제. 응? 근데 뭔가 상대방에 이익되는 조치를 임시로 해주는 조치죠. 판정기관이. 응? 적극적 가구제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임시처분 여기도 중요해요. 응? 자 임시처분 법이 정한 요건이 있어요. 어느 때?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가 응?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그죠? 여기서는 임시처분은 좀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심된다는 말은 위법 부당함이 상당히 의심된다는 말은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야. 청구인의 주장이 맞아서 청구인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이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안 나왔지만 이제 딱 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 청구인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 임시조치를 미리 해주지 않으면 이제 상대방이 큰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이익? 응? 두째 줄 끝에 중대한 불이익 내지는 급박한 위험, 응? 이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럴 때는 역시 똑같은 논리로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제 뭔가 임시로 학교 다닐 수 있는 지위를 준다든지 임시로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필요가 있을 때는 역시 알아서 또는 신청을 받아 임시 조치해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걸 임시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응? 이 임시처분을 옛날식 법 용어로 하면 가처분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가처분. 응? 임시처분 또는 가처분. 자, 그래서 1번의 요건이 어떻게 돼? 위법부당함이 상당히 의심되고 둘째 줄 중대한 불이익 내지는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할 때. 그죠? 그럴 때 임시처분이라는 걸 해줄 수 있는데 임시처분은 동그라미 2항도 중요. 앞서 공부한 이 조치 판정 나올 때까지 일단 정지해라 이런
그 집행 정지만 해줘도 뭐야? 중대한 불이익 내지 급박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 임시처분까지 해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양 중요. 바로 이 조항이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그 밑에 화살표로 뭐 있어요? 임시처분하고 집행정지의 관계는 임시처분이란 건 집행정지 갖고 안 될 때만 해주는 거로 돼 있지? 그러니까 보충적인 거란 말이야. 응? 그래서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관계에 있다. 집행정지 갖고 안 될 때 임시처분 해줘라 하는 관계니까 그 얘기 중요한 얘기예요. 역시 사망, 임시처분은 어떻게 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려가 있으면 임시처분도 해주면 안 되게 돼 있다. 응? 그러니까 집행정지에 관한 논리를 똑같이 다 적용합니다. 응? 그 논리를. 자,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제.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야 돼? 심사를 해야 돼. 청구서가 들어갔어. 응? 청구서 들어가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까지 다 받았어. 뭐 행정심판회가 이제 최종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를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당사자 주장하는 거 들어보고 서류 검토하고 증거도 조사해보고 이런 절차를 심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편리상 심사라고 생각하면 돼. 심리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까. 근데 심리의 의미 내용 보면 일단 심사 들어가면 뭐부터 심사한대요? 우리 앞서 공부한 이 A가 청구하는 데 있어서 각 구비해야 될 요건을 제대로 갖춰서 청구를 했는지 요건부터 심사해. 그래서 첫 번째 요건 심리가 나오죠. 외우지 말고 읽어요. 요건 심리.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청구인 자격이 있는 자가 청구했나, 피청구인을 제대로 지정했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청구했나, 응? 심판기관 제대로 거기다 청구했나, 기간은 제대로 지켜서 청구했나 등등, 응? 요건 다 따져보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 우선 청구서가 제출되면 요건부터 심사한다. 그래서 요건이 구비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건 구비가 안 된 거로 나오면 심사 결과. 그러면 자, 우리 요건도 또 따져보자. 요건 중에 경미한 사항 내지 고칠 수 있는 사항 이런 거는 신청을 받아 고칠 기회를 주거나 알아서 고치도록 고쳐주거나 이렇게 해. 그런데 고칠 수 없는 사항 그러면 어떻게 돼? 고칠 수 없는 기간 지났다든지 청구인 자격이 없는 자가 청구했다든지 이 구비가 안 됐고 보완 수정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그러면 무슨 판정을 하죠? 중요한 단어 요건 심리에 중요한 단어 하나 각하라고 각하하는 판정을 내립니다. 재결이라 그래요. 각하재결 이 단어가 중요해요. 각하재결. 응?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각하. 그러면 자 심사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요건이 구비가 됐다. 그죠?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구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 뭐냐면 A 여기서 청구인 A 영업정처분 이러해서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 있죠?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그래서 그 청구인의 주장이 맞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를 들어가는데 그게 본안심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법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응? 본안심리. 그래서 청구인의 주장이 맞는지를 심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응? 우선 요건. 그래서 본안심리한 결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있어요? 자, 청구인의 주장이 안 맞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 이렇게 표현. 이유 없다. 이유 없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자기한테 영업정지 처분한 거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판정한다? 여기 용어 기각을 한다. 기각하는 판정을 하는데 기각 재결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강조 각하라는 용어와 기각이라는 용어는 꼭 구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아예 이 각하는 청구인의 주장 내용이 맞는지 검토도 안 한 거예요. 요건 자체가 안 됐다 해서 아예 심사를 거절하는 판정이 각하입니다. 요건이 구비가 됐는데 청구인의 주장 검토해 보니까 위법부당하는 주장이 안 맞을 때 내리는 게 기각. 이제 그다음에 반대로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이유가 있다.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다 그러면 들어주는 판정을 해요. 그 들어주는 판정을 인용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인용 재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용.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취소 심판 청구했죠?
그러면 무슨 판정하겠어? 취소하는 판정 아니면 뭐 보다 약한 조치로 변경해 주는 판정. 우리가 취소 심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심판하냐? 그 청구인의 주장대로 취소 또는 변경해 주는 판정을 하는 거죠. 응?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정도 알면 되고 거기 밑에 세 번째 양자의 관계는 이제 그냥 설명만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각하와 기각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그거만 잡은 거죠. 자, 그런데 일단 청구가 들어가면 요건 심리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요건이 구비됐으면 본안 심리를 들어가지만 이 본안 심리 들어간 이후에도 요 판정 나올 때까지 저 요건은 계속 구비되고 있어야 됩니다. 본안 심리하는 도중에 또 뭔가 요건이 구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언제든 각하합니다. 응? 네,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응? 요건 심리 한 번 끝나면 영원히 이제 요건 구비 심사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심리의 범위라고 하는 데 있는데 글쎄요, 뭐 특별한 논점은 없고요. 하나만 공부하자면 첫째 끝에 부당 여부, 요게 포인트야. 부당 여부. 그러니까 부당한지 아닌지, 시장이 행한 영업정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만 심사하는데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이 공익에 안 맞는지, 응? 그 상황에 타당한 조치인지 아닌지 있잖아, 그지? 예. 그래서 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취소해 주지만 부당하다고 해도 취소해 주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소송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 뒤에 공부할 소송에서는 위법한지만 심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법이라고 인정될 때만 취소해 주는 판정을 내려요. 소송에서는 법원이. 근데 여기 행정심판에서는 판정위원이 위법할 때도 취소하는 판정을 내려주고 부당하다 할 때도 취소하는 판정을 내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당 여부, 이거는 이제 재량 문제라고도 하고 한목적성 문제라고도 표현한다. 하여튼 키워드는 부당한지 아닌지 여부도 심사 판정 대상이다. 응? 네, 그게 포인트. 자, 3번은 그냥 한 줄만. 이거는 이제 헌법 규정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가장 객관적인 구제 절차가 법원에 소송 가는 거란 말이에요. 소송. 그런데 이제 소송에 앞서서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할 때도 법원의 재판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적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헌법이 선언을 해놨어요. 응? 그래서 심판 절차와 소송 절차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 한 줄, 행정심판, 소송에 앞서 거치는 행정심판 절차는 사법 절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판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 거의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응? 그 헌법이 선언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요? 한번 읽어보다. 헌법 107조 읽어만 봐요. 응? 헌법 107조 3항은 재판하기 전 단계 절차로서 전심 절차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할 수 있다. 근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해놓되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입법자인 국회가 행정심판을 구제받는 최종 절차로 완성해서 법원에 소송 못하게 그렇게 규정을 정식 재판받을 기회를 막아놨다든지 배제시켜놨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심판을 소송에 앞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절차로 정해놓으면서도 그러한 절차에 사법 절차, 즉 재판에 관한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 헌법 조항의 위반, 나아가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19쪽 가서 쌍가루 1번. 이번에는 처분권주의의 원칙적 정의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 모아 큰 틀에서 심리 절차, 이렇게 심사하는 절차에 대해서 있어서의 원칙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단어가 처분권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응? 처분권주의란 뭘 말한대요? 쭉 읽어보니까 청구인이 청구를 해야 이거 심사 절차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청구인이 아무리 자기한테 시장이 한 영업정чин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을 해도 청구인이 청구를 안 하면 판정이란 게 시작이 안 된다는 거야. 응? 아니 A가 그냥 말지 그럴 수 있잖아. 좀 억울하지만. 응?
그러면 행정심판이라는 건 시작이 안 되는 거지. 청구인이 청구를 해야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또 청구인이 청구할 대상을 뭐로 할지 청구인이 정하는 거야. 뭐 행정심판이야. 야, 이거는 우리가 판정해 줄게. 알아서 갔다가 뭘 판정해 주겠다. 대상이나 청구 절차를 마음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판 절차를. 대상과 범위 등 외울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청구인이 알아서 정하는 거야. 응? 알아서 정하고, 청구인이 청구했다가도 최종 결정 나기 전에 나 그만할래요 취하하면 그만해야지. 너 청구한 이상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안 된다. 결국 뭐냐면 다 누구의 의사에 맡기는 거예요? 청구인의 의사에 맡기는 거죠. 즉 청구인이 우리가 이런 거죠. 내 물건을 내가 알아서 처분하는 그 네가 뭐라 그래? 이런 일상생활의 용어야. 여기서 처분권이라는 건 내 권리, 내 물건 내가 알아서 처분한다. 이런 식의 용어야.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지, 청구하면 뭘 주장할지, 그죠? 그리고 청구했다가 물을지, 이거 다 청구인의 의사에 맡기는 이런 제도를 처분권주의라고 표현해. 응? 따라서 결론, 처분권주의란 말을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다면, 이거는 이게 문장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했다면 중요한 거는 두째 줄 끝에 행정심판 절차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된다. 응? 왜냐면 청구인이 청구를 해야 시작이 되니까. 응? 대상과 이유 이런 거 다 청구인이 알아서 주장하는 거죠. 그죠? 행정심판에도 처분권주의라는 게 적용된다. 다만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당사자 청구인 마음대로 못하는 거 있죠? 뭐 있어? 기간 마음대로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없잖아. 아까 공부했듯이 알았다면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 제한을 받죠? 그런 것처럼. 응? 약간 제한은 있어요. 완벽히는 아니지만. 그래서 정리, 행정심판에도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인정. 응?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행정심판에도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뒷얘기는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대심주의라는 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대심주의라는 거는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구조잖아. 청구인, 그 상대방인 피청구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 놓고 서로 공격 방어를 하게 함으로써 판정기관은 객관적인 입장, 제3자 입장에서 판정을 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게 대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주장과 공격 방어, 제출받은 거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기초로 판정하는 거죠. 그런 걸 대심주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하면 돼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도 소송도 그렇고 다 대심주의, 그리고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판정하는 대심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쌍가로 3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네요. 쌍가로 3번 직권심리라고 제목 다른 거 있죠? 거기에 법조문 잘 중요하게 보면 돼요. 자, 읽어보죠.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하면 뭐 할 수 있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고, 또 연장선상에서 알아서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요건 약간 위에서 말하는 쌍가라 2번의 대심주의, 괄호치고 당사자주의의 예외를 조금 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규정을 두냐면 쌍가로 3번에 왜 이런 규정을 뒀냐면, 여러분들 이제 민사소송이라고 하죠. 민사소송, 우리 간단히 말해서 개인끼리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민사소송이지, 여기서는 법원이 알아서 증거를 조사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싸우는 소송 당사자 양쪽이 자기한테 유리한 건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되고 증거도 자기가 내야 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걸 주장도 안 하고 증거도 제출 안 하면 법원은 그런 거 고려 안 해요. 그냥 알아서 조사도 안 하고 제출된 자료와 주장만 갖고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민사재판은.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은 이게 이 문제가 되는 이 판정의 대상이 되는 이게 행정조치야. 행정조치는 상대방 국민하고만 관계된 게 아니라, 이 청구한 상대방 국민하고만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인의 주장만 가지고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익적 관점에서도, 또 이해관계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판정을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판정기관이 알아서 좀 더 보강 조사를 해볼 수 있도록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막 뭐 당사자가 전혀 주장도 안 하는 거 막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서류에 써놨는데 이게 뭐 확실하지도 않은데 누구도 그걸 명확히 하지도 않고 있다든지 뭐 그럴 때는 그런 걸 좀 더 보완적으로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법조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심리할 수 있고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 요 규정의 취지는 바로 뭐야? 이 행정심판에서도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 서류 이런 걸 기초로 판단을 내리는 거지만 보충적으로, 그지? 좀 더 보완 조사를 해볼 수 있도록 인정한 거다. 보충적으로 하는 뜻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쌍가로 4번도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한번 얘기했을 거야. 구술심리, 서면심리. 말로 주장하는 거 들어보고, 말로 방어할 기회 주느냐, 공격할 기회 주느냐. 말로 공격 방어해 주고 들어보고 판정하는 게 구술심리. 서류만 갖고 심사하는 게 서면심리. 그지? 그런데 행정심판, 법조문, 행정심판의 심리는 어떻게 한대요? 빛을 쳐주세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이 말이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이 돼? 구술심리로 할 수도 있고 서면심리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선택은 누가 할까? 결국 판정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서면심리로 많이 합니다. 뭐가 원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똑같이 구술심리로 하든지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이렇게 되었죠. 근데 이거 생각하면 우리 전에 공부했죠. 소송은 무슨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야? 구술심리로 하는 게 원칙이지.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이런 말이죠. 다만 이제 당사자가 뭐로 진행하지? 구술심리로 진행합시다. 말로 공격하고 방어할 기회를 달라. 출석해가지고. 그러면 구술심리 신청하면 둘째 끝에 행정심판은 신청대로 구술심리 꼭 해야만 하나요? 구술심리 합시다 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구술심리 꼭 해야 돼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서면심리만으로 결정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신청 안 받아줘도 돼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럴 때만 신청대로 받아주래요. 구술심리를. 그러니까 그 제약 조건을 잘 공부해야 돼.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구술심리 안 받아줘도 된다는 뜻. 무조건 신청대로 구술심리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다는 거. 그 점, 쌍가로 4번 중요. 뒤에 이번에는 쌍가로 5번. 제목이 뭐야? 비공개주의죠. 자, 이것도 비교하자면 재판 과정은, 재판 절차는 공개로 진행합니다. 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행정심판은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첫째 줄 끝에 공개로 한다, 이 판정 절차 공개로 한다, 비공개로 한다 규정이 있대요, 없대요? 그거는 없어요. 공개로 하니 비공개라니. 자, 첫째 끝에 명시적 규정은 없다. 공개인지 비공개인지에 대해서.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규정이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을 보니까 이건 뭘 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비공개를 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끝에 결국은 어떻게 돼?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학자들의 대다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떻게 돼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비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건 재판이 형사 재판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재판 다 공개로 하잖아. 경우에 따라 법원이 결정해서 방송도 해요. 그렇죠. 근데 행정심판 TV 이게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절차? 없잖아.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쌍가로 6번은 그냥 법조문 그대로. 여기서 병합 분리란 말이 나오죠. 병합은 청구를 2개 이상의 청구를
하나로 합쳐서 한 번의 절차에서 심사하는 거죠. 판정은 제각각 내리더라도 거의 비슷한 사안이다 그러면 묶어서 같이 심사를 하는 걸 병합 심리한다 그래. 그럼 그다음에 분리와 반대로 어떻게요? 예, 뭐 이렇게 여러 개 얽혀 있는 복잡한 거를 따로 분리해내서 따로따로 심사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 청구를 병합해서 심리할 수도 있고 또 병합돼 있던 거를 분리해서 심리할 수도 있다. 그냥 규정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뭐 가끔 나오는데 규정대로. 그 다음에 쌍가로 7번은 뭐 특별한 게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언제 이거 이제 뭐 재판도 날짜 잡아서 진행하잖아. 응? 법원이 언제 뭐 재판 진행하겠다. 뭐 그 날짜에 출석해갖고 재판 받고 하잖아요. 역시 행정심판도 1항에 읽고 지나가는 거야. 언제 심사를 진행한다.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의 직권으로 날짜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응? 넘어가세요. 자, 8번 중요해요. 쌍가로 8번. 제목이 뭐예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응? 일단 이거 나중에 소송 가면 또 나오는데 미리 간단히 생각해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안산시장이 A한테 제일 처음에 영업정지 시킬 때는 뭐 때문에 영업정지 시켰느냐 이유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야. 몇 월 며칠 날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 그래갖고 너는 법 위반이야. 영업정지 몇 개월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A가 나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래 취소 심판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안산시장이 뭐래? 약간 밀리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지? 어떻게? 그러면 이유를 바꾸겠다. 영업정지 처분한 이유를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 말고 위생불량이란 이유로 바꾸겠다. 응? 이렇게 영업정지한 이유를 심판이 청구된 후에 행정청이 이유를 바꾸는 거 아니면 그것 말고 원래 이유 내세운 거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하면서 또 추가하는 거 이게 허용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응?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있죠. 이걸 그냥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 하나의 예를 들자. 그 영업정지 처분, 청소년에게 술 팔았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했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취소 청구했더니 행정심판에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한 이유를 딴 이유로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로 바꾼다. 그리고 바꿔놓고 이거 판정을 또 하도록 한다면 A 청구한 사람한테 크게 불리해져. 왜? 청구인은 뭘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청구한 거야. 그죠? 그 맨 처음에 청소년에 술 팔았다는 이유가 잘못됐다는 걸 열심히 이제 자료 해가지고 청구를 했는데 느닷없이 엉뚱한 다른 이유로 갑자기 들이대고 바꿔버리면 제대로 방어를 못 한단 말이야. 청구인한테 너무 불리해요. 응? 그런 문제가 있어. 근데 또 이걸 또 전혀 허용을 안 하자니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는 이유를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 이유를 바꾼 거에 대해서 안 돼. 이유 바꾸는 거 무조건 안 돼. 그러면 원래 이유 갖고 이제 판정한단 말이야. 그러더니 판정이 청소년이 술 팔았다는 사실은 인정 안 되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한다. 응? 그랬는데 그러고 나면 행정청이 나중에 또 뭐 하겠어요? 그럼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 이건 이유 다른 이유니까 괜찮아요.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다시 나와. 그러면 상대방은 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거기에 대해서 승복 못하면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또 행정심판을 또 청구해 또 싸워야 돼.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두 번을 하게 되잖아. 복잡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느니 하나의 절차에서 이유를 좀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해도 그것이 뭐 원래 내세운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냥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판정을 해주는 것이 경제적이다. 뭐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얘기한 대로 무조건 다 허용을 하자니 문제가 있고 청구인한테 너무 불리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자니 이게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걸 절충해서 나온 게 원래 내세웠던 이유와 나중에 행정기관이 추가하거나 변경한 이유가 사실상 동일한 이유다.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는 이유다라고 하면 그 추가 변경한 사유까지 포함해서 판정을 합니다. 그러네.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전혀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는 행정청이
내세워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이유를 내세워도 그거는 고려 안 하고 판정, 원래 이유만 갖고 판정을 진행한다 이거야. 이게 재판 소송과도 똑같은 논리인데, 그래서 거기 핵심. 네. 자, 소송에서 추가 변경하는 거 어떤 때만 인정한다고? 첫째 줄 끝에 키워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말 바꿔 얘기하면 행정청이 맨 처음에 때 처분하면서 내세웠던 이유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동일한 이유다라고 할 때만 뭐야? 추가 변경한 사유까지 포함해서 판정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응? 그게 소송에 에서 얘기하는 논리가 행정심판 절차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결합니다. 응? 그래서 그 문장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례 1번이 그거니까 뭐 굳이 한번 읽어보고요. 그러면 조그맣 같은 예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안산시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한 애초의 이유는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였는데 청구 들어가니까 행정청이 추가했어. 위생불량이란 이유도 있었다. 추가했다고 쳐봐. 그러면 그거 추가 받아주겠어? 행정심판회가? 뭐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야?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기본적으로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느냐? 근데 청소년이 술 팔았다는 이유와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는 전혀 다른 이유잖아. 그러면 추가 안 받아줘요. 응? 그거는 고려 안 하고 원래 이유만 갖고 판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에서도 행정심판 절차에서도. 그러니 그러면 이해했으면 2번 판례 보세요. 응? 자, 2번 판례에 그 밑줄이 쭉 나오는데 중간쯤 끝에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 나오죠. 거기 한번 읽어봅실까요? 그부터 근로복지공단이 맨 처음에 뭐야? 무슨 우측 감각 신경성 난청, 아마 귀에 이제 오른쪽 귀에 문제가 있나 봐. 응? 그것 때문에 무슨 장애 보상 청구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 너 청구할 법이 정한 청구 기간 다 지났다. 응? 법이 정한 청구, 여기서 소멸시효 완성이 됐다는 이유로 뭐야? 지급 거부하는 결정을 한 거야. 거부 결정을 내린 거야. 응? 거부 결정, 여기서 이제 핵심은 거부 결정한 이유가 뭐였어요?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가 소멸시효 완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간 지났다는 거예요. 청구 기간 지났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거부한 거야. 그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이제 불복해서 심사 청구에 따른 일종의 이제 행정심판 청구한 거야. 그랬더니 청구한 뒤에 뭐예요? 응? 이유가 뭐야? 다시 추가한 이유가 뭐였어요? 응?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추가했대. 그러면 원래 내세운 이유가 뭐였는데 거부하는 이유가? 응? 기간 지났다는 거예요. 청구 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했는데 상대방은 기간 지났다는 이유는 잘못했다. 나 기간 안 지났어 하고 이제 싸웠는데 갑자기 이유를 추가한 게 뭘 추가했어? 얘가 무슨 귀에 안 들리는 이유가 그 장애 대상이 되는 난청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른 이유를 추가했잖아. 그럼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전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추가하는 건 안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응? 결론이 그렇죠? 다른 이유니까. 응? 자,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결국은 안 받아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행정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아닌지 심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 이 영업정지 처분을 시킨 근거가 되는 법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그러면 이 판정기관인 특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말하자면 이 영업정지 처분하게 하도록 된 법이 대통령령이다. 대통령이 만든 법인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대통령에게 폐지, 개정 이런 걸 권고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개정 권고를 받은 행정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르게 돼 있고. 그래서 키워드 동그라미 1번 문장의 주어 누구만 할 수 있어. 다른 행정심판위원회는 안 돼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응? 문장의 주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 청구 사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행정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 총령, 부령 뭐 이런 게 하여튼 행정위원회 만든 법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넷째 줄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조치 요청할 수 있다. 그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에 대해서 개선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정도. 자, 그러고 나면 이제 722쪽에 그 행정심판의 재결이라는 이제 주체가 있죠. 거기서 이제 짤막하게 좀 하고 쉬는 시간을 또 갖죠. 조금 더 해야죠. 자, 재결은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심사 마치고 났으면, 심리 마치고 났으면 이제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최종 판정 내리는 걸 재결이라고 하죠. 최종적인 법적인 판정이야. 응? 그래서 재결의 의의 별거는 없어요. 심사와 재결 모두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거죠. 네, 1항은 넘어가고. 자, 2번 재결 기간. 여기 숫자 나오는데 간단히 체크. 법으로 정해진 기간. 1번 첫째 줄 끝에 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언제 안에 판정해야 돼? 원칙이. 청구서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 한 줄만. 응? 그러니까 A가 안산시장이 한 영업증처분 위법이다. 취소해달라 청구서 냈어. 행정심판위원회에 냈다. 그럼 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2달. 그러니까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줘야 돼. 판정. 응? 되게 신속하게 판정 내려주는 거죠. 응? 뭐를 제일 중요하게 다만 눈으로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연장할 수는 있고. 응?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관심사. 그런데 청구를 했는데 한 6개월 지나도록 6개월이 지나서야 판정을 했어. 6개월이 지나서야 판정을 내렸어. 그러면 기간 지나서 판정 내린 거 이거 무효일까 유효일까? 요거는 요 규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응? 첫째 줄에 있는 60일 안에 청구서 받는 60일 안에 판정해야 된다. 이거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무 규정. 응? 의무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따르게 돼 있는. 강행 규정으로 해석을 하면 기간 지나서 결정한 건 무효로 보게 돼 있지만 그런 규정으로 보질 않아요. 이거는 일종의 이런 말 표현해요. 우리 이제 훈시 규정이란 말이 있어. 훈시 규정. 이 쉽게 말하면 권고하는 규정이지. 가능한 한 청구서 받은 60일 안에 판정하도록 노력해라. 응? 라는 뜻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60일이 지나서 판정 내린 것도 유효로 두십니다. 그래서 1번의 마지막 끝에 이 위에서 정한 기간 훈시 규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서 내린 판정, 재결도 뭐로 본다? 유효한 거로 봅니다. 응? 자, 다만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이건 저기 할 때는 의미가 있다. 행정심판 반드시 거치고 소송 가야 될 때, 그때는 아직 60이 지나도 판정이 안 나오면 소송 갈 수도 있는 그런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내려가서 재결 방식 나왔죠? 청구도 반드시 서면으로만 청구할 수 있지만 판정도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끝에 여기 보면 재결서에 왜 이런 판정한다 이유 명시하게 돼 있죠. 납득 가능한 정도로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한다. 뭐 외울 건 없습니다. 원래 판결문도 그래야 돼요. 법원이 내리는 판결문도 왜 이런 판결을 판결에 그 결론 내린 거 있잖아.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그 정당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판단 내린 이유 같은 걸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에 보면 이거는 이제 행정심판 아니지만 재판 청구했는데 우리 같은 이제 그 일반 서민들이 진짜 큰맘 먹고 재판 청구 막 했는데 판결문 딱 한 줄, 뭐라고 해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도 없어. 얼마나 답답해요. 왜 자기 말이 안 맞는지 이유도 없어. 열받는 거지. 판사들이 그 서비스 정신도 없어. 그지같이. 성의가 좀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죠? 그런 거 비판받고 합니다. 4번이 중요합니다. 4번. 재결의 범위. 근데 중요한데 앞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상가를 불거분리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란 거 배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연결됩니다. 그래서 법조문 일단 중요하니까 또 한번 공부하면 행정심판에는 뭐만 판정해야 됩니까? 청구인이 청구한 것만 판정해야 돼. 청구 대상으로 삼은 것만 판정해야 돼. 청구하지도 않은 대상, 청구 대상 아닌 거 판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즉 청구 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한다. 이걸 불가분리 원칙이라고 표현다 그랬죠. 또 이거는 지금 구제받기 위한 절차, 구제 절차. 그래서 억울하다, 구제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구제는커녕 여기서 더 센 조치, 영업정지. 얘는 영업정지가 오히려 약한 거다. 허가 취소가 맞다. 더 무거운 결정 못 내린단 말이야. 응?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행정심판 소송과도 똑같아요. 응? 그 다음에 쌍가루 위반 아까 얘기했죠. 위법한지 아니지만 심사 판정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지 아닌지도 심사 판정한다. 응? 네, 이거 다 한 거고. 자, 쌍가루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자. 이거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A가 영업정지 처분을, 그러니까 안산시장이 영업정지 처분 내릴 때 그때 당시에 법에 이제 근거해서 영업정지 처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응? 즉 이게 이제 처분할 당시죠. 영업정지 처분할 당시에 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했겠죠. A도 처분이 내려질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이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걸리잖아. 몇 달. 이 사이에 뭐가 됐어? 법이 바뀌었어. 개정됐어. 개정돼 가지고 개정된 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 판정을 이때 내리는데, 그죠?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느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첫째 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대요? 첫째 줄, 처분시가 키워드입니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뒤에 이 재결해도 판정 내릴 당시에 바뀐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분이 행해질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위법, 부당한지를 판단한다. 응? 자, 처분시. 그런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말의 뜻이 뭐냐? 두째 줄부터 보세요. 자,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 부당한지 판단한다는 건 처분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거나 처분 당시에 행정청에 제출됐던 자료, 이것만 가지고 판정 내린다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국민은 A는 언제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이렇게 위법, 부당하다, 이거 자기 주장하는 유리한 증거서류 언제까지 낼 수 있어? 행정심판위에서 판정 내리기 전까지 증거서류 막 낼 수 있어요. 그때까지 제출된 거 다 종합해서 판정을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청구인은 행정심판회가 결정 내리기 전까지 증거서류들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까지 다 종합을 해서, 응? 근거,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되는 근거법은 처분할 당시에 법을 근거로, 그 기준으로 삼아서 위법 가리는 거야. 응? 자, 문제 읽어보세요. 그래서 두째 줄에 처분할 당시에 존재했거나 행정청에 그 당시에 제출했던 자료만 갖고 판단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재결 당시까지, 응? 제출되었던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 응?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삼되 그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가릴 때 그 자료는 행정심판 최종 판정 내리기 전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 왜냐면 그건 다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법으로 보건데 이 위법이다 하는 자료는, 주장하는 자료는 재결할 당시까지 다 주장하고 내니까 그거가 다 종합해서 판단한다. 알겠죠? 이건 그때 바꾸면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두째 줄에 처분 당시에 존재했거나 처분 당시 행정청에 제출했던 자료만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의미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응? 네.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큰 거 재결서 송달 및 효력 발생 시기라고 나와 있죠? 응? 자, 그거는 여기서 심사하고 판정을 내리면 판정 내렸다고 아니 청구인, 피청구인한테 다 보내줘야지. 결정서 재결서라 그래, 그죠? 보내주고 혹시나 이 행정심판에 이 판정 결과에 나도 이해관계 있다 해가지고 행정심판에 참가했던 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자한테도 또 복사본 보내줘야 되고, 응? 그래서 재결의 송달.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당사자면 청구인, 피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해줘야 된다. 응?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언제 효력이 생겨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언제 효력이 생겨요? 당사자 중에 어느 쪽에게 송달됐을 때? 청구인에게. 그러니까 먼저 피청구인의 행정기관에게 도달이 먼저 될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구인에게 도달됐을 때 효력이 그때부터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3번 행정심판에는 이제 판정서, 재결서에 등본을 보내줍니다. 누구한테는? 참가인이 있다면 참가인에게는 등본을 보내줘요. 1번은 당사자, 청구인, 피청구인한테는 정본을 보내주고. 응?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 다른 시험에서 이런 거 낸 적이 없는데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만 유달리 정본, 등본 이런 거 가지고 아유 짜증나서. 응?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요. 응? 쉬어서 이제 재결의 종류와 효력은 이어서 쉬는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합시다. 자.